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털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제대로?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신규 고용이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 여기서 6만 건이나 부족한 14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지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총론으로만 보자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지표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으로 넘어갈지 12월 달에 그동안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0월 달에 이 상황에서 또 금리를 현재 올린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장 초반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표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업종별로 조금 쪼개봤더니 실제로 안 좋아진 쪽이 어디냐? 광공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머지 업종은 등락의 폭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전히 증가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연속으로 광공업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광공업이 주로 뭡니까? 바로 셰일가스와 관련된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제조업에서 이 셰일가스 부분만 만약에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광공업, 셰일가스와 관련된 영향을 과연 어디까지 보느냐가 제가 보기엔 핵심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산업 하나의 일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본다면 의외로 12월 달에 빠르게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국의 문제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전 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의 둔화가 전반적인 둔화가 아니라 특정 업종과 관련된 둔화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그렇게 금리 인상을 꼭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타난 것 중에 질적 하락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질적 하락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균 임금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근무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한 가지 업종에 귀결되어 있는 급락세가 만약에 금방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지난 주말에 보여주었던 시장의 분위기만 우리가 봐서 이게 호재다. 앞으로 계속 무언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약간 논리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금리가 인상될 만한 그 외의 요인들은 많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는 것, 시장이 더 싫어하는 건 악재보다 불확실성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가온 악재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의 그 반응폭은 좀 미미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SCI 이머징 ETF가 크게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2%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는데 이 급등의 대부분은 인도와 브라질 등 단기 낙폭이 과대했거나 여전히 외국인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그런 국가 ETF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증시는 최근에 반등폭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거래에서도 거의 0.6% 정도의 작은 반등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우리 증시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G3, 그러니까 중국,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PMI를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분명히 이제 서비스업은 개선되고 있는데 제조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돌아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으로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어쨌든 올릴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 기업 이익이 감익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그럼 어디가 좋아지느냐, 특정 섹터만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뭐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던지 하반기 미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던지 그나마 이들 업종의 흐름이 좀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지수의 레벨을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별로, 여전 업종별로 어디가 수혜가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단기 모멘텀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업종별로 단기 트렌드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이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가별로는 인도나 브라질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들이 올랐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낙폭이 그간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낙폭 과대주들 다시금 좀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떠한 시각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리스크온에서 리스크오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라는 시각을 시장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과도하게 빠졌던 종목군들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일단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뭐 이준희 앵커가 전해줬지만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원진, 어떻게 보면 내부자죠. 내부자들이 주식을 가장 강하게 샀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 중에 하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글렌코어 이슈를 처음 전해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억 주 정도의 거래가 폭증하면서 펀더멘탈은 아니지만 주가는 분명히 턴어라운드를 할 시점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반등하고 또 호재도 나왔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의 경우가 달라졌느냐?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런 광공업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일부 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형사 한두 개 정도가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사 아니면 중형사 정도가 망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어떤 회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이 산업이 펀더멘탈이 완화된다라는 것인데요. 주가는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의 생각을 우리 국내 증시에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토탈이라고 하는 글로벌 3위권 내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업종의 설비 투자, 캐펙스 추이를 보시면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감소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신규 투자해봐야 그러니까 리저브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넓혀가봐야 지금은 이게 100% 성공하는 그런 투자도 아닐 뿐더러 잘못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남한테 내가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탈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인수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소재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광공업 이런 쪽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도 펀더멘탈에 개선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EMP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뭐 여전히 트레이딩 외에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성을 다시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 그렇다면 소재 업종들도 투자 관점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준비된 그림을 한 가지 더 보시죠. 지금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인데요. 지금 이게 선진국 채권 인덱스 중에 하이힐드인데 지금 분명히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아닌데 아래쪽에 보시는 EMP 기업들의 전반적인 채권 가격은 거의 뭐 급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준이 2012년 아래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조정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특정 업종의 그 흐름만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내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하락 압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구조조정이 나타나기 이전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즉 유럽에서 디젤 차가 감소하고 가솔린 차가 늘어날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소재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낙폭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모멘텀에 따른 일적인 뭐 트레이딩 정도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장기 전략은 유보하시되 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소비와 그리고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됐으니까 4분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건데요. 네. 4분기라고 하면 또 글로벌의 소비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수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국내 수출 환경에 대해서는 4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전혀 개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실적 측면에서는 환율 효과 아닙니까? 근데 환율 효과라는 게 결국 뭡니까? 회계상의 눈속임이죠.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이 잠시 늘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물량 Q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Q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Q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없을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 유로 원 엔 환율인데요. 원 유로 원 엔 환율이 지금 과연 우리나라 엔화만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던 그때와 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달러 대비해서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로, 엔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똔똔이라는 거죠.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폭만큼 거의 엔화와 유로화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격 효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 상황에서 3분기에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4분기에 지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으로 움직여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건 적어도 엔화 환율 대비해서 원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위안화 환율 자체가 크게 변하면서 위안화 환율 변화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양상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서 기대할 만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 아까 뉴스에서 지적했다시피 작년에 10월에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현재 뭐 개선될 만한 여지도 높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호전주는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뭐 일부 IT 종목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과연 반도체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부터 실적이 떨어지지만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일부 개선되는 종목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라든지 리노공업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7일 날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이 속에서도 종목별의 옥석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실적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별로 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만나보겠습니다.